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20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인과관계 추론을 추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일도 재무장하지 않을 수 없다. ICC 해체를 목표로 하는 미국은 전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7월 18일 코리어 재팬에서 보도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7월 13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구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해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도 또 ICC가 미국의 주권에 대한 허용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동맹국들에도 탈퇴를 촉구하며 위협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ICC 직원의 비자 취소나 도항금지 조치의 강화 및 ICC와 그와 관련 조직에 대한 제재 강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전 사무국장인 케네스 로스는 X에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가입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라도 미국이 처벌받지 않고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어떻게 움직여? ICC의 현 소장인 아카네 토모코는 일본인이다. 템플대 교수이자 아시아 연구학과 디렉터인 제프 킹스턴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대립을 조심스럽게 피하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바라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벌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끄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 그가 이 일을 잊어주기를 기도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미국 안보 우산의 신뢰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이번 건은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강화할 뿐일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유를 위한 최선책은 독자적인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했다. 그것은 나아가 한국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지역 핵군 확대 경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방위산 일본도 핵 논의해야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시사 이도연 연합뉴스에서 7월 19일 인터넷 방송 출연의 모든 정책 금기 없이 논의 추진해야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 중 하나로 여겨진다. 19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텔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 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는 자국으로의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럽의 동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뒤에 말미에는 유신에도 그런 입장을 자민당한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유신회가 일본으로서는 그 보수 정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아직 젊은 고이즈미 방위상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기 총리 후보로도 많이 거론되지 않을까. 여러 행정 그 부처의 그 장관들을 두루 설립하면서 경륜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네요. 비반트 신캐스트 14명 일거 발표. 귀멸의 칼날 탄지로와 네츠코 성우도 함께 참전.
귀두명리는 드라마 첫 출연. 뭐 요것은 제가 읽는 것은 그 누구누구 이 캐스트로 채택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반트 제2시즌은 2025년 7월 26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밤에 하는군요. 주연은 사카이 마사토, 원작 연출 프로젝트수는 후쿠자와 가츠오 씨가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전 7월 25일에는 첫 시즌 스페셜 에디션 상영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제 생각인데 일본의 실질적인 첩보기관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드라마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카이 마사토라는 사람이 어떤 저자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런 분야 쪽에 전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김영범, 부동산 트리플 강세, 월세, 전세, 주택, 국민께 재정, 보유세 인상 기준은 그러나 재확인. 이상택, 한국일보 7월 19일. 오세훈 만나 공급 확대 방안 논의 예정.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패 어려워. 8, 9월엔 대미투자 1호 펀드 선정해야. 김영봉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추가 공급 방안으로는 LH의 매입 임대 활성화, 서울 내 상업용 건물의 오피스텔 전용 허용, 3기 신도시 상업용지 일부 주택 전용 등을 꼽았다.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의 준공업지역을 주택 공급 부지로 삼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오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주장에는 단기간으로 보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제한으로 한미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엔 한미 관계에도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부인했다. 많은 뉴스들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미 관계가 균열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한편 그는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로 청년 채용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2년 정도 첫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프로그램을 조직해 주고 비용도 된 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데려다 쓰는 방안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가는 청년에게 교육 기회만 제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첫 번째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 자체를 조직해야 한다고 썼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아 2년 정도가 지나야 앞가림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본다. 이걸 일본어에서는 마에갓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사실상 기업이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하는 돈이죠. 중소기업이 힘드니 자꾸 경력직 사원들을 구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여기에서도 한 2년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정부가 돈을 대고서 경험을 쌓게 한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미조선 협상을 둘러싼 쿠팡 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즈 7월 19일. 서울은 이 사건, 여기서의 서울은 한국 정부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으며 결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4,236억 원, 2억 8,47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쿠팡에 대한 한국의 공항도 조사가 시작된 후 워싱턴의 고위 관리들과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의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사례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쿠팡 물류센터에 왜 화재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쿠팡 물류센터 화재 30시간째 밤 11시 초긴 가능. 동은영 기자가 SBS 뉴스 7월 19일 18일 어제 오전 6시 45분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3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6층에서 시작한 불은 외벽을 타고 7층으로 번졌는데
해당 층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품이 보관되어 있고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9시간 만에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당국은 다른 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소방대원들에게 전부 철수하라는 무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물류센터는 특성상 건축 하중이 커서 붕괴 우려가 낮음으로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진화 작업이 재개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한상경에서 ERT 뉴스레터에서 가져왔습니다. 버려진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포스코 CJ 효성 이런 것들은 폐기물과 부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 구축 이런 것들에 모범적으로 하는 포스코 CJ 효성 이렇게 세 회사를 소개를 했고 LG전자,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지구를 위한 저마다의 발걸음이라는 소제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 조건 국민에게 묻다 해가지고 2026년 기업 호감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코퍼레이트 페이보리트 인덱스 CFI, 쿠팡 CJ 신한은행 달라진 기업 호감도의 기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만큼이나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떻게 사회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 주권인데 소비자 주권 지수를 그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굳이 저도 영어를 갖다 붙인다면은 번역을 시켰더니 컨슈머 소버린티 인덱스 CSI 이게 CSI가 그 미국의 무슨 기관 이름 같기도 하네. 전제 조건은 회계 투명성이어야 합니다. ESG 지속가능 보고서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 왕의 기대다 퇴락. 한은 네덜란드병 경고문 내놨다. 신희강 기자가 뉴데일리 7월 19일. 생산보다 소득 더 늘었다. GDP, GDI 격차 9.4% 최대. 반도체값 92.5% 급등, 교육 조건 개선 이끈 AI 수요. 특정 산업으로 돈과 인력 몰려 다른 산업 약화 경고. 세수 여건 반도체 의존도 심화로 향후 재정 여력 크게 변화. 이 정부 확장 재정의 우회 경고 메시지. 한국 경제가 과도하게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다른 분야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네덜란드병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네덜란드병은 195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발견한 이후 반짝 호황을 보였지만 이후 퇴락의 길을 걸었던 것에서 유래하는데 천연자원의 호황으로 횡재를 거둔 나라가 자원에만 의존하다 다른 산업군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반도체 착시와 이로 인한 경제 양극화의 부작용을 중앙은행이 다른 방식으로 경고한 셈이다. 수출 가격 상승은 기업 이익을 직접 늘려 설비 투자와 고용 임금으로 이어질 여지는 크다. 영철강 국유화에 중국 측 맹반발, 공공연한 강도 행각, 법적 조치의 태세. 7월 19일 지지컨과 AFP 공동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의 철강 대기업 경영집단은 19일 영국 정부가 동사로부터 브리티시 스틸의 경영권을 취득해 완전 국유화한 것을 두고 영국 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적 조치를 강구할 자세를 보였다. 2020년 브리티시 스틸을 인수한 경영집단은 지난해 경영난을 겪고 있던 이 회사에 영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경영권을 상실했다. 경영집단이 잉글랜드 북부 스컨소프에 있는 공장에 대해 더 이상 재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여 원료로 철강을 일관 생산할 수 있는 영국의 마지막 공장은 한때 폐쇄 위기에 처했다. 이 발표를 받아 영국 정부는 2025년 4월에 개입해 경영권을 취득, 캐나다가
게다가 지난주 16일 동사를 완전 국유화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경영집단은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19일 공식 메시지 앱 웨이신 위챗 계정에 그러나 경영집단은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19일 공식 메시지 웹 웨이신 위챗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영국 정부를 국제투자 규칙을 짓밟았다. 공공연한 강도 행각이라고 맹비난하며 그동안의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16일 경영집단으로부터 경영권을 접수한 것에 대해 영국 철강 생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브리티시 스틸을 완전한 국유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17일에는 중국 상무부도 이 움직임에 반대를 표명해 영국이 안전보장을 구실로 동사를 강제적으로 매수했다고 비난했다. 대체 불가가 아닌 대체 가능 대한민국.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7월 18일자 방송 내용입니다. 가격이 싼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다. 중국산 수입해서 국산이라고 속여 농협도 팔았다. 그래도 일본은 한국 같지는 않다. 한국은 대부분이 속이지만 일본은 대부분 속이지 않는다. 일본 음식값 많이 올라갔다. 자기 살 좀 빼먹기 하다가 버티다가 도저히 못 견디면 가격을 올린다. 한국은 중간과정 바로 중국산으로 갈아탄다. 그리고 또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한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비싼 가격에 사 먹게 되는 한국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냐. 왜 중국산을 사오는가. 중국인이 국내에서 농사를 지으면 중국산 비료 등 사용한다. 중국인과 한국인 의식 차이 있냐. 중국인들은 음식을 화학식으로 만들었다. 중국 돼지고기 넘쳐난다. 돼지들이 먹는 사료 자연산일까? 화학사료 양돈했을 것이다.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고 있다. 한건적의 난을 제거하기 위한 서구의 전쟁, 북경의 55일인가 그런 영화도 있었죠. 한국 군함을 산 필리핀에게 포탄을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필리핀은 한국 때문에 전쟁에 지지 않기 위해 일본산을 살 것이다. 일본은 믿을 수 있는 나라,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어쨌든 다른 연유로 하든 반중 친밀을 해야 기업도 돈을 번다는 것을 알아라. 이재명 기간이 지금 암흑기이다. 조선 말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 같기만 하다. 10년 차이에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는 조선이었다. 요즘 1년이면 과거 10년일 것이다. 따라서 5년 암흑기도 너무 긴 것이다. 그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다.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이 뜨고 있는데 열부리는 한국. 배가 좀 부르다고 건방져진 한국이다.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 한국은 본격적인 미국에 의한 간접 통치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했는데 사실상 식민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정동영 북한에 3번이나 갔었다. 새끼에 걸렸을 수도. 이런 추론을 해내요. 추정을 합니다. 이런 건 가설이라고 그러죠. 잘못하면 이제 음모론으로 뭐 또 이렇게 공격당하고 그런 표현인데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 공자학원에서 일하는 중국인 100% 간첩이다. 국내 공산 세력이 군사 통제 정권을 없애기 위해 내세운 민주화 세력. 그들은 통일전선 공작에 이용당한 도구였을 뿐이다. 공산권이 이제 들어와야 하는데 386 세대를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린 혁명 세력들을 물갈이로 다 제거하는 역사가 있죠. 수많은 왕당파들도 다 그때 제거됩니다. 섞일 수 없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민주당 내분이 있다고 국힘 이득될 게 현재 없다. 소련의 공산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적백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정청래 당대표에서 떨어질 것이다. 좌우가 아닌 부패한 정치인들일 뿐 한국 핵심 기술 유출 간첩죄로 엄히 다스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추가 의견을 제가 뒤에 덧붙입니다. 세계 정부가 원하는 것은 자연감소가 아니다. 스피카 스튜디오 미국에서 거주하는 여자분이죠. 7월 19일 저출산과 인공지능 빅테크의 성장
디지털 화폐의 도입은 왜 같은 시기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많은 국민이 곧 국가의 생산력이었지만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인구를 바라보는 기준도 바뀌고 있습니다. 생산과 물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맡고 금융과 신원정보는 디지털 시스템에 결합되며 국가조차 소수 글로벌 기술 기업에 의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출산율 하락과 사회적 갈등은 정말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더 적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일까요? 그리고 노동에서 해방된 풍요로운 삶과 모든 활동이 기록되는 통제사회가 동시에 다가온다면 그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거대 기술기업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겠는가? 과거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허드슨 베이 회사와 같은 무역회사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거대 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휘둘렸다. 그 미래를 누가 설계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가 뭐 의문점이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거대 기술 기업 뒤에는 글로벌 금융자본이 있다는 것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는 도시국가화가 될 것이며 지방은 축소될 것입니다. 또는 소멸되는 곳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밀집해서 살게 되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도 더 촉진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정부하고 국회를 전라도 광주로 보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국 또 다른 군인 사망 발표 후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 개시. 존 캠프렐, 샘 매츠, 벤 피니, AP 세 기자가 7월 20일 미국은 토요일 이라크에서 격추된 이란 드론에 통제된 폭발 중에 군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부는 금요일 요르단에서 발생한 군대 살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준군사 혁명 수비대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격 이후 한 명의 군인이 실종되었으며 군의 새로운 성명에 따르면 일요일에 불명의 유해가 발견되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17명의 미군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양측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의존하는 민간 인프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가 지난 지금 미국이 이란의 다리와 전기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새로운 화력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월요일 이른 아침 9일 연속으로 새로운 공격을 발표했습니다. 테헤란은 중동 전역의 미국 동맹국들을 공격하며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란은 건설 중인 핵시설을 타격 입었다고 말합니다. 요르단과 거의 모든 걸프 아랍 국가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최근 전투에서 이란은 2월 28일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맺은 아랍 국가들의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전력 및 물 담수화 공장 하나가 이틀 만에 두 번째로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식수의 약 90%가 담수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란이 직접 미군이나 이스라엘 쪽으로 직접 공격하기는 능력이 안 되고 그 중동 여러에 흩어져 있는 미국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대항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언제까지 대항할 수 있을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일 것 같네요. 뭐 핵시설 타격을 입었다고 본인들도 이제 그 발표를 하긴 한 거네요. 6개국 걸프 협력회의 사무총장인 자셈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는 인프라와 민간 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이란을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제인도법은 일반적으로 교량이나 발전소와 같은 민간 인프라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보호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격은 비례적이어야 하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분쟁의 핵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를 표적으로 삼아 전쟁 전 세계 석유 공급의 5분의 1이 통과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테헤란의 지배력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근의 공격은 미군이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란 당국은 일요일 미국의 최근 공습으로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517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물자 손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모델이 미국의 은퇴 시스템을 구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캐리 해넌 야후 파이낸스 7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은퇴 저축 시스템의 잠재적 개혁으로 호주의 은퇴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퇴직 제도에는 의무 고용주 기여금이 포함된 퇴직연금과 평균 검증된 노령연금이 포함되어 있어 은퇴자들에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1인당 저축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퇴직 제도는 현재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간 부분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고용주가 후원하는 퇴직 계획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잠재적인 계획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7월 6일 몇 년 동안 호주의 프로그램을 홍보해온 레리 핑크 블랙록 CEO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호주의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번뜩 생각나는 것은 우리나라는 5인 이상은 무조건 4대 보험 다 들어줘야 된다. 반은 다 사용자가 내는 거로 강제법이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5인 이하 기업에서도 다 들어주라. 강제적으로.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내면은 장기 근속이 돼야 그게 가능한데 수시로 뭐 잘리고 그러면은 그걸 계속 보호 나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이제 걱정이죠. 어쨌든 이 연금이라는 것은 장기 근속이 되는 그런 시대 때 나온 게 돼가지고 요즘같이 그 로봇 뭐 이렇게 해서 이 근로기간이 짧은 현대에서는 과연 이게 얼마나 이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401K 잔액은 65세 또는 근로자가 근무를 중단한 경우 빠르면 60세부터 전액 사용할 수 있지만 퇴직 전에 이러한 계정을 활용하기 어려운 규칙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퇴직보장연구소에 따르면 오늘날 일반적인 미국 근로자는 은퇴를 위해 저축한 금액이 $1,000 미만입니다. 이렇게 적은가요?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위해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했고 이제 자녀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위기 배경. 로라 보아스트 7월 19일 모니 와이즈에서 보도했습니다. 성인 자녀들은 현금이 부족한 부모들을 부양하며 그들이 빚을 갚고 장기 요양 비용을 포함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경제학자 로렌스 코틀리코프는 경제안보계획의 사장으로서 이 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객관적인 인용자료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보험회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말했습니다. 빛을 지고 있는 베이비붐 시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나요? 새로운 비자 US 에코노믹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은 4조 달러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모기지 및 소비자 부채로 요약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에서 79세 사이에 베이비붐 세대 중 41%가 여전히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의 미국인 중 31%도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소득의 50% 이상을 주택에 지출합니다. 나중에 많은 빚을 지는 것은 두 가지 도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고정수입으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자가 쌓이는 부채를 갚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노년층의 거의 44%가 모든 소득을 사회보장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5%라고 되어 있네요. 둘째, 예상치 못한 비용이 불가피합니다.
대규모의 주택 수리든 의료비 증가든 이러한 비용은 고정된 예산을 빠르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저축은 젊은 세대의 저축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요건 잊어버렸습니다만은 IRA가 직접 생활 후반에 널리 401K죠. 널리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좀 너무 늦게 나온 이유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엄마 아빠 은행 뱅크 오브 키즈를 위한 길을 열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많은 부모들이 성인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거나 주택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이는 종종 엄마 아빠 은행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된 부모들이 장기 요양을 포함한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어린이 은행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부양 생활비는 월 5,419달러이며 기업 관리는 월 평균 6,690입니다. 성인 자녀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재정 고문 및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재정적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기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규모 축소나 금융 지원 프로그램 탐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JP모건은 또한 부모님과 유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광범위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 유산을 보존할지 자산을 인출할지 등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위태롭지 않게 안으면서 황금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제3자 보고서에만 의존한다. 우리는 정보만 제공하지 조언으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하네요. 또 댓글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충분히 저축했는지 아니면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포함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 경험을 언급하고 세대 간의 열악한 자금 습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비용 증가, 의료 서비스, 정책 변화가 은퇴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빚을 갚아 나가는데 주거래은행에서 근무하는 결혼 후 재취업한 창구 여직원 나이가 좀 들었더라고요.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 조금 이자는 비싸지는데 일시불 갚겠다고 약정한 그 대출을 아무리 봐도 이 아버님께서는 이제 소득이 없어가지고 일시불로 갚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좀 상환 기간을 늘리고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로 그런 충고 상담을 지들이 해주더라고. 물론 이제 은행은 대출을 해줘야 또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받아야 실적이 오르는 거니까 거기에 저도 당하긴 당한 겁니다만 어쨌든 당했다기보다는 조금 이자가 더 나가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은행 창구 여직원도 충분히 그런 상담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부분 뭐 재정고문 및 부동산 변호사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일반 서민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미국 영화 어카운턴트라는 데서 그 세계 회무사가 노인들을 위한 뭐 절세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런 것도 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종족 보존 본능 관점에서 부모는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열심히 일할 때 베이비붐, 저도 베이비붐,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이전 사람으로 제가 분류가 되던데요. 어쨌든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 대학교 등록금 뭐 이렇게 해서 융자 그 빚도 늘어나고 뭐 등등 또 아파트를 그 좀 하면서 융자 받은 거 뭐 이런 등등이 아직도 그러니까 모기지리론을 갚아나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SH공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는 그 영모기지론에서 애들한테 신세 지지 말고 그냥 집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그냥 쓰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JP모건이 얘기한 대로
그 유산을 남겨줄 게 없어지면은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다 과제로 남겠죠. 그래도 뭐 없는 사람들은 당신은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뭐 있기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생활 이런 거는 뭐 글쎄요, 안정적으로 어떻게 좀 노후 생활을 해야 되겠죠. 뭐 연금 제도도 우리나라 나름대로, 근데 그것들이 모두 장기 근속을 했을 때 안전하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 기업 환경과 지금의 기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사실 더 어렵지 않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 연금 보호 나가는 게 계속 그 경력 단절이 안 되고 어떻게 다 재취업해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살았던 때보다 요즘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경제 환경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자식한테 자꾸 신세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는 뱅크 오브 키즈가 열리고 뭐 이렇게 미국은 얘기를 하는데 베이비모 세대들이 돈이 없다 하면서 글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